조금 전에 장관께서 비완비의 전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지난 9월 23일 미군 비완비 편대에 왜 우리가 빠졌습니까? 네, 우리는 NLL을 준수한다는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빠진 것으로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 안보에 있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정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북핵 위기가 최고조인 상황에서 외교 안보 분야의 위기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척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생존 배낭을 싸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우리의 최고 동맹국인 미국과 국제사회에 크게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에서 유엔 안보리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장일치로 이전의 결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으로 대북 제재를 결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했고,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중단하게 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변국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밝혀왔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은 국제사회의 불신을 초래케 하는 등 거꾸로 해온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의 레드라인을 적절치 않게 설정해서 국내는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를 황당하게 생각해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전쟁은 없다,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등의 이 미국의 고도의 심리 전략과 맞지 않는 발언으로 동맹국의 사기와 협상력을 지금 다 깎아먹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시가 급한 사드 배치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예비 배치 등 구차한 이유를 대면서 늑장 배치했고, 국제사회가 하나로 뭉쳐서 북한에 돈줄을 죄고 있는 중에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북한에 800만 불 원조하겠다는데 찬성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도 지원은 정치적 고려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만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때 그것도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토록 반대하는 것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미국 주도로 해가지고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틀 뒤에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과연 한국을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이 굉장히 입장이 곤란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심정을 한 말씀해 보십시오. 하겠다는 원칙 결정을 한 거고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국제기구 그리고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서 시기를 정한다. 원조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발표 시기를 늦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장 주지 않을 거면 왜 그걸 갖다 미리 발표를 합니까? 결국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을 올리고 김 빠지게 하고 미국 정책에 대해서 그런 반대되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FTA 폐기를 갖다가 주장하는 그러한 발언이 나왔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의 우위에 의한 평화가 아닌 대화와 국어를 통한 대북 정책은 우리 입지를 스스로 좁히고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최악의 수라는 것이 계속된 북한의 도발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지금도 국제사회와 공조를 잘하고 있다는 식의 한가하고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동맹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등 유화책을 쓰고 있는 한국의 대북 정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판했을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대정부 질의에서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서 스스로를 지킬 힘과 의지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패망했는지를 설명했는데, 오늘은 냉정한 국제사회의 질서 속에서 몽상적인 외교 안보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영국의 체인블린 총리가
집권 당시에 전쟁을 피하고 유화 정책으로 유럽 평화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히틀러는 내심 영국과 프랑스의 개입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유화 정책이 계속되자 본격적으로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이 비무장지대인 라인란트를 점령할 때도 항의만 했고 무소리니가 이디오피아를 점령했을 때도 경제 제재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독일이 오스티아를 병합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38년 9월에 게르만 민족이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코슬로바키아의 주테 델란트를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뮌헨에서 체인벌린 총리를 압박해서 야욕을 달성했습니다. 이때도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는 합병 승인서를 들고서 명예로운 평화를 쟁취했다고 선언했는데 이런 무능과 오판은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촉매가 되었다라고 지금 모든 역사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체코슬로바키아 국민들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을사늑약, 테프트가츠란 미략과 같은 뮌헨 늑약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장관은 대책 없는 평화구걸과 유화책을 고집하다가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킨 체인벌린 총리의 사례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모습과 똑같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대북 정책은 결코 유화 정책이 아닙니다.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 그리고 이것을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유화 정책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시 윈스턴 처칠은 평화를 구걸한다고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보수 야당의 주장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만드는 평화라야 온전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지난 유엔 총회에서는 평화란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을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은 미소 냉전 시기의 대표적인 강경론자로서 카터 대통령의 유화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고 대화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평화란 압도적인 힘을 우위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인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장관께서도 답변 과정에서 압도적인 군사력 확보가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평균 예산이 7.1% 올라가는데 복지 예산은 무려 12.9% 올리는데 국방 예산은 평균보다 낮은 6.9% 올리는 것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대북 정책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서 그리고 한미 연합 차원에서의 국방력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을 더욱더 키워나면서 지킨다 하는 그런 기조 위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대북 정책입니다. 우리 군사 예산이 그 전체 예산의 2.4% 이거는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높여나가서 결국 2.9%를 목표로 달성한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 지금 이 시점 세계 어느 구석에서 북한과 미국이 비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네. 세계 어느 구석에선가에서 북한과 미국이 비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북한의 접촉이나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 측하고 늘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그 정도 지금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크 네프 대리대사가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 보수정당의 목소리에 대해 워싱턴 DC에 있는 저희 동료들이 잘 알고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걸 위해서 홍준표 대표가 10월 말에 미국을 방문.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본인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유화 정책이 계속되자 본격적으로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이 비무장지대인 라일란트를 점령할 때도 항의만 했고, 무소리니가 이디오피아를 점령했을 때도 경제 제재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38년 9월에 게르만 민족이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코슬로바키아의 주테 델란트를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뮌헨에서 체인벌린 총리를 압박해서 야욕을 달성했습니다. 이때도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는 합병 승인서를 들고서 명예로운 평화를 쟁취했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런 무능과 오판은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촉매가 되었다라고 지금 모든 역사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체코슬로바키아 국민들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을사늑약, 테프트가츠란 미략과 같은 뮌헨 늑약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장관은 대책 없는 평화구걸과 유화책을 고집하다가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킨 체인벌린 총리의 사례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모습과 똑같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대북 정책은 결코 유화 정책이 아닙니다.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 그리고 이것을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장관께서 비완비의 전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지난 9월 23일 미군 비완비 편대에 왜 우리가 빠졌습니까? 네, 우리는 NLL을 준수한다는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빠진 것으로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 안보에 있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정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북핵 위기가 최고조인 상황에서 외교 안보 분야의 위기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척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생존 배낭을 싸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우리의 최고 동맹국인 미국과 국제사회에 크게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에서 유엔 안보리가 유례 없이 신속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장일치로 이전의 결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으로 대북 제재를 결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했고,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중단하게 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변국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밝혀왔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은 국제사회의 불신을 초래케 하는 등 거꾸로 해온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의 레드라인을 적절치 않게 설정해서 국내는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가 미리 발표를 합니까? 결국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을 올리고 김 빠지게 하고 미국 정책에 대해서 그런 반대되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FTA 폐기를 갖다가 주장하는 그러한 발언이 나왔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의 우위에 의한 평화가 아닌 대화와 구걸을 통한 대북 정책은 우리 입지를 스스로 좁히고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최악의 수라는 것이 계속된 북한의 도발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지금도 국제사회와 공조를 잘하고 있다는 식의 한가하고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동맹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등 유화책을 쓰고 있는 한국의 대북 정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판했을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대정부 질의에서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서 스스로를 지킬 힘과 의지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패망했는지를 설명했는데, 오늘은 냉정한 국제사회의 질서 속에서 몽상적인 외교 안보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영국의 체인블린 총리가 집권 당시에 전쟁을 피하고 유화 정책으로 유럽 평화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히틀러는 내심 영국과 프랑스의 개입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를 황당하게 생각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전쟁은 없다,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등의 이 미국의 고도의 심리 전략과 맞지 않는 발언으로 동맹국의 사기와 협상력을 지금 다 깎아먹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시가 급한 사드 배치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예비 배치 등 구차한 이유를 대면서 늑장 배치했고, 국제사회가 하나로 뭉쳐서 북한에 돈줄을 쥐고 있는 중에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북한에 800만 불 원조하겠다는데 찬성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도 지원은 그 정치적 고려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만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때 그것도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토록 반대하는 것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미국 주도로 해가지고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틀 뒤에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과연 한국을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이 굉장히 입장이 곤란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심정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겠다는 원칙 결정을 한 거고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국제기구 그리고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서 시기를 정한다. 원조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발표 시기를 늦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장 주지 않을 거면 왜 그걸 갖다. 이것이 뭐 유화 정책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시 윈스턴 처칠은 평화를 구걸한다고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보수 야당의 주장과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만드는 평화라야 온전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지난 유엔 총회에서는 평화란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을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은 미소 냉전 시기의 대표적인 강경론자로서 카터 대통령의 유화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고 대화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평화란 압도적인 힘을 우위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인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장관께서도 답변 과정에서 압도적인 군사력 확보가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평균 예산안이 7.1% 올라가는데 복지 예산은 무려 12.9% 올리는데 국방 예산은 평균보다 낮은 6.9% 올리는 것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대북 정책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서 그리고 한미 연합 차원에서의 국방력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을 더욱더 키워나면서 지킨다 하는 그런 기조 위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대북 정책입니다. 우리 군사